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포지셔널 로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널리지 베이스드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지컬 에이전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식 베이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사실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원푸스 월드라는 게임을 가지고 간단히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로직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프로포지셔널 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제 명제 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제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지식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지식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포지셔널 로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다른 말로 스테이트먼트 로직 혹은 센텐셜 컬큘러스, 센텐셜 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포지셔널 로직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지식 베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식 베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문장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은 신텍스와 시멘틱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포지셔널 로직에서는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 그대로 하나의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갔다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 문장을 가령 예를 들어서 P라는 기호로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프로포지셔널 로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다가 하나의 기호를 구성해서 그 기호들의 집합으로서 지식 베이스를 구성하는 방법, 이것이 우리가 프로포지셔널 로직에서 로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명제의 어떤 기호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 베이스를 구성하는 방법,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프로포지셔널 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프로포지셔널 로직의 기본적인 신텍스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포지셔널 로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들은 하나의 기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의 문장들은 하나의 프로포지션 심볼로, 명제 기호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명제 기호들은 true 아니면 false라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P1, P2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P1, P2들이 하나의 문장을 대신하는 어떤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1과 P2라는 기호 자체가 어떤 나는 학교에 갔다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사과를 먹었다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프로포지셔널 로직에서는 하나의 센텐스를 하나의 기호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센텐스에 여러 가지 심볼들을 사용을 해서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들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not 기호를 negation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의미는 어떤 s라는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역시 not s도 센텐스다 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반대의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가령 이 예제처럼 우리가 w를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푸스 월드에서 어떤 특정 칸에 원푸스가 있다 를 표현할 때 이제 w라는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3 칸에 원푸스가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없다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not 기호를, negation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집합에서 많이 다루는 것처럼 논리곱, conjunction, 그리고 논리합, disjunction 이런 기호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1과 S2가 센텐스일 때 S1과 S2의 논리곱, 컨정션 역시 하나의 센텐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처럼 1-3 칸에 원푸스가 있고 3-1 칸에 함정이 있다 라는 이런 문장도 하나의 센텐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disjunction, or의 개념이죠. S1과 S2가 센텐스일 때 S1과 S2의 논리합,
디스정션도 역시나 센텐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3에 원푸스가 있고 3-1 칸에 함정이 있고 혹은 2-2 칸에 함정이 있다. 이런 형태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S1과 S2가 센텐스일 때 S1이면 S2이다. 임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개념도 센텐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임플리케이션 기호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형태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정확히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개념은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제 주로 읽고요. 그래서 W13칸에 원푸스가 있고 3-31칸에 함정이 있으면 2-2칸에는 원푸스가 없다의 개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임플리케이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이컨디셔널이라는 기호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화살표를 가지고 있는 기호고요. S1과 S2가 센텐스일 때 S1과 S2의 바이컨디셔널 상태, 이러한 것도 하나의 센텐스에 해당됩니다. 원푸스가 1-3칸에 있으면 원푸스가 2-2칸에 없다. 혹은 반대로 원푸스가 2-2칸에 없으면 원푸스가 1-3칸에 있다. 이런 형태로 양쪽 방향으로 모두 임플리케이션이 가능할 때 우리는 이런 바이컨디셔널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지셔널 로직에서 사용되는 신텍스 기호들은 니게이션, 그리고 디스정션, 그리고 컨정션, 디스정션이죠. 디스정션, 컨정션, 그리고 임플리케이션, 그리고 양쪽으로 화살표가 가 있는 양쪽으로의 임플리케이션을 모두 다 의미하고 있는 바이컨디셔널, 이런 형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프로포셔널 로직의 시멘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프로포셔널 로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멘틱스는 각각의 우리가 문장들을 하나의 명제 기호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명제 기호로 표현합니다. 이 명제가 기호가 가지고 있는 진리표, 즉 다른 말로 true 혹은 false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시멘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란 단어를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하나의 모델이라는 건 가능한 true false의 집합, 변수에 할당되어 있는 true false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로포지셔널 로직에서는 하나의 명제 기호 단위의 true false가 할당되어 있는 어떤 가능한 집합을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M1이라는 모델은 P12, 즉 1-2칸에 함정이 없고 펄스 값이 할당되어 있으니까 함정이 없는 상태겠죠. 그리고 2-2칸에 함정이 없고 3-1칸에 함정이 있는 이런 형태가 하나의 모델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각각 여기에선 변수가 P12, P22, P31 이렇게 3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true, false를 할당해보면 총 8가지의 모델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형태로 각각의 문장이 가지고 있는 명제 기호에 true, false를 할당한 거를 우리는 시멘틱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멘틱스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앞서 이제 5가지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not 기호, 그리고 conjunction, disjunction, implication, 양쪽으로 화살표가 가 있는 양쪽으로 implication을 의미하는 biconditional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ot P, negation P의 의미는 P가 true라면 negation P는 false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즉 다른 말로 지금 이제 제가 반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P가 모델에서 false라면 얘가 not P가 negation P가 true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P가 만약에 true라면 not P는 false이고요. 그리고 P가 false라면 not P는 true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접해봤던 그런 형태일 거예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컨정션의 의미는 P와 Q가 둘 다 true일 때 true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disjunction, or의 개념이죠. 그래서 P나 Q가 true일 때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라면 P와 Q의 disjunction은 true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임플리케이션. P가 Q를 이제 임플리케이션 할 때는 P가 true이고 Q가 false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true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진리표로 한번 나타내 보면 PQ가 true, true, fals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값을 가지고 있을 때 P가 Q를 임플리케이션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true, false, true, true 이런 형태의 진리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P가 true이고 Q가 false일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true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P가 true고 Q가 false일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케이스에서는 다 true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플리케이션의 의미고요. 아까 제가 뭐뭐이면 뭐뭐이다와 로 읽긴 하지만 이거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P가, 즉 다른 말로 P가 펄스라면 내가 뒤에 결과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가 이미 거짓이기 때문에 뒤에가 true이든 false이든 상관없이 그거는 true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true인데 결론이 false라면 걔는 false고 나머지 조건이 true고 결론이 true면 걔는 true고요. 이런 형태가 바로 임플리케이션에 해당됩니다. 바이컨디셔널, P와 Q의 바이컨디셔널은 P와 Q가 모두 true이거나 모두 false일 경우에만 true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가 P가 Q로 임플리케이션 하는 형태고요. 반대로 바이컨디션은 이제 양쪽으로 임플리케이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true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true이고요. true고 false고 여기만 false고요. 여기가 true입니다. 그래서 지금 P와 Q의 바이컨디셔널의 이 개념은 P와 Q의 임플리케이션 그리고 Q에서 P로의 임플리케이션의 논리 곱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논리 곱을 해보면 결국 둘 다 true일 때 true 값이 나오고요. 바이컨디셔널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false고요. 얘도 false고 둘 다 false일 때 true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이제 AND 하면은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바이컨디셔널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이 바이컨디셔널의 개념은 P와 Q가 둘 다 true이거나 둘 다 false일 경우에만 true고 나머지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각각의 앞서 정의한 기호들에 대한 시멘틱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에 대한 이제 진리표를 작성을 한 거고요. negation, conjunction, disjunction, implication, 그리고 biconditional 이렇게 5가지 기호에 대해서 P가 false라면 negation P는 true고요. P가 true라면 negation P는 false고요. 그리고 P와 Q의 컨정션은 둘 다 AND일 경우에만 둘 다 true일 경우에만 true가 되고요. disjunction은 P와 Q 둘 중에 하나만 true라도 이제 true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P에서 Q로의 implication은 P가 true인데 Q가 false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true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바이컨디셔널은 양쪽 P에서 Q로의 implication, Q에서 P로의 implication에 대한 논리 곱이기 때문에 둘 다 P와 Q 둘 다 true이거나 둘 다 false일 경우에만 true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프로포지셔널 로직을 원푸스 월드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각각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x, y라는 두 가지 기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실제 x, y는 어떤 숫자 값이 되겠죠. 원푸스 월드에 우리가 게임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4 형태의 게임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x하고 y 값은 각각 1에서부터 4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포셔널 로직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호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P는 함정을 의미합니다. 함정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W는 원푸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B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위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S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한 기호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XY라는 건 X하고 Y 칸에 함정이 있다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true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X하고 Y에 원푸스가 있다 라고 할 때 true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X하고 Y 칸에 바람이 분다를 나타내는 기호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XY 칸에 만약에 바람 부는 걸 감지했다 라고 한다면 true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X하고 Y 칸에 냄새가 날 경우에는 해당 값은 true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는 그 냄새라는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S라는 기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각각 X, Y 칸에 대해서 P, W, B, S라는 기호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원푸스 월드라는 예제를 표현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장들, 날리지 베이스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1-1 칸에는 함정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원푸스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이제 어떻게 작성을 했냐 하면 1-1 칸에는 함정이 없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정이 있을 경우에는 1,1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니게이션을 붙여서 1-1 칸에는 함정이 없다 라는 문장을 이런 기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다가 R1이라는 하나의 심볼을 할당을 한 거고요. 이 문장을 나타내는 이제 기호를 표기를 한 겁니다. 좀 더 우리가 뒤에서 이제 편하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기호를 할당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푸스 월드에서 기본적인 조건은 뭐였냐면 어떤 칸에서 XY라는 칸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람을 느꼈어요. 바람을 느꼈다는 건 이렇게 주변의 칸, 이 바람을 느낀 칸에 상, 하, 좌, 우 칸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함정이 이 네 칸 중에 한 칸에 있을 수도 있고요. 두 칸에 있을 수도 있고 세 칸에 있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모든 칸에 다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호들, 이 각각에 대해서 오화 연산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R2라는 문장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1-1 칸에 바람을 느꼈다 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1-1 칸에서 바람을 느꼈어요. 이 의미는 1-1 칸은 이제 이쪽 칸과 왼쪽 칸과 아래 칸은 없죠. 가장 첫 번째 칸이니까 이 위와 이 오른쪽 칸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함정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1-1 칸에 바람이 분다라는 걸 2-1 칸에 함정이 있거나 2-1 칸에 함정이 있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 케이스다라는 거죠. 뭐 둘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1-1 칸에 바람을 느꼈다라는 건 이 뒤에 있는 P12 disjunction P21에 대한 바이컨디셔널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뒤에도 만족하고요. 뒤의 조건에 대해서도 B12를 만족하기 때문에 바이컨디셔널의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R3라는 문장을 살펴보면 2-1 칸에 바람을 느꼈다라는 것, 즉 2-1 칸 여기에서 바람을 느꼈다라는 건 한 칸 더 그려보면 여기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1 칸에서 바람을 느꼈다라는 건 1-1 칸에 함정이 있거나 2-1 칸에 함정이 있거나 3-1 칸에 함정이 있음을 의미한다 라는 기호를 역시나 양방향으로 임플리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컨디셔널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원푸스 월드 게임의 지식 베이스예요. 물론
이런 기호들을 이제 모든 칸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해야 되겠죠. 다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이제 간단하게 첫 번째 칸에 대해서 그리고 2-1칸에 바람이 부는 경우에 대해서만 우선 지식 베이스를 작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체 칸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제 작성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 탐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입니다. 실제 게임을 진행해 나가면서 얻은 추가적인 지식들이죠. 이 위에 있는 요만큼은 이 게임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에요. 이 아래쪽은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얻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뭐냐면 1-1칸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1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1칸으로 이동을 했을 때 우리는 바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원푸스 게임 봤을 때 여기 칸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 칸으로 먼저 딱 갔더니 여기서 바람을 느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요 칸이나 이 오른쪽에 이 칸에 함정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1칸에서 우리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문장을 가지고 현재 지식 베이스를 구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 5개의 이 프로포지셔널 로직에서 사용하는 기호들, 우리 지식 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진리표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진리표를 작성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앞서 이제 각각의 문장에다 우리가 기호를 부여했었잖아요. R1, R2, R3, R4, R5. 이 R1부터 R3까지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게임의 규칙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식 베이스고요. 이 R4와 R5는 우리가 게임을 진행해 나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B1 1-1칸에 바람이 불었다, 2-1칸에 바람이 불었다, 1-1칸에 함정이 있다, 1-1칸에 함정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점체 가능한 조합에 대해서 진리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진리표를 쭉 작성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KB, 이 문장 KB는 현재 이 문장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에 대해서, 문장 5개에 대해서 AND로 연결을 했을 때, 즉 컨정션으로 연결을 했을 때 실제 true가 되는 모델들은 요만큼 3개예요. 즉 우리가 사용한 R1부터 R5라고 이름 지어진 각각의 문장들에 대해서 사용된 이 심볼들이 있죠. 프로포지셔널 로직 심볼들이 있습니다. 이 심볼들이 어떤 true나 false 값을 반영을 했을 때 R1부터 R5가 true가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knowledge base KB가 true가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결국 B11은 false일 때, 즉 1-1칸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다. 그리고 2-1칸에서는 바람을 감지했다. 1-1칸에 함정이 없다. 1-2칸에 함정이 없다. 2-1칸에 함정이 없다. 2-1칸에 함정이 없다. 3-1칸에 함정이 있다. 이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KB, knowledge base, R1부터 R5의 모든 문장들이 true가 되는, KB가 true가 되는 모델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밑에 2가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볼들의 이런 진리표 값을 할당했을 때, true, false 값을 할당했을 때 KB가 true가 되는 모델들은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요. 이 3가지로부터 결국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무엇을 인테일먼트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KB가 다 true가 되는 거에서 우리가 인테일먼트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KB가 어떤 문장 알파를 인테일먼트 한다 라는 건 KB를 만족하는 모델들의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보다 모델 알파가 더 클 때 우리는 KB가 요 알파를 인테일먼트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함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KB가 true일 때 알파가 true가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인테일먼트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KB가 true가 되는 모델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not P21 2-1칸에 함정이 없다 라는 거는 성립이 되나요? 자, 2-1에 함정이 있다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전부 다 false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ot을 붙였으니까 이 세 개에 대해서 전부 true 값이 되겠죠. KB를 만족하는 모델이 true일 때 not P21도 전부 다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는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P12로 볼까요? KB가 not P12를 인텔먼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케이스로 본다면 KB가 B21, 2-1에서 바람이 분다라는 걸 감지했다라는 걸 사실을 인텔먼트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성립할까요? 자, not P22 2-칸에서 2-칸에 함정이 없다 라는 거를 KB가 인텔먼트 하나요? 자, 요 케이스를 보면 되겠죠. P22는 여기 있어요. 거기에서 이 KB가 true가 되는 진리표 값을 봤더니 하나는 false고 두 개는 true예요. 그러면 not P22는 결국 true, false가 되잖아요. 자, KB가 true인 거에 대해서 false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인텔먼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표를 가지고 인텔먼트 관계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인텔먼트 관계를 유추해내는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알고리즘이 이제 앞서 봤던 진리표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KB가 인텔먼트하는 문장 알파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앞서 진리표를 이용을 해서 이 점검을 했었잖아요. 그런 점검들을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모델 체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능한 모델들을 모두 나열해 놓고 실제로 인테일먼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이제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알고리즘도, 나타나 있는 알고리즘도 모델 체킹의 하나의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알고리즘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알고리즘의 함수는 두 개를 매개변수로 받습니다. 첫 번째 알고 있는 지식 베이스 KB와 그리고 우리가 인테일먼트 관계를 검사하고자 하는 문장 알파,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KB가 문장 알파를 인테일먼트 하는지 혹은 인테일먼트 하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따라가서 한번 살펴보면 간단히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핵심은 이제 이 안에 있는 if문에 해당되는데요. 이 PL true라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모델에 대해서 KB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KB가 성립할 경우에는 true를 돌려주고요. 만약에 성립하지 않을 때는 false를 돌려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if문을 보면 모델에서 KB가 성립할 경우에는 모델에서 문장 알파가 성립하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성립하는지 검사를 해서 true를 돌려주거나 혹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false를 돌려줍니다. 만약에 true를 돌려줬다라는 의미는 KB가 알파를 인테일먼트 한다라는 의미고요. false를 돌려줬다라는 건 KB가 알파를 인테일먼트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PL true라는 이 함수가 즉 모델에 대해서 KB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얘 조건이잖아요. 자,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true를 리턴해 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모델에서
KB가 성립해야 알파가 성립하는지를 검사를 할 텐데, KB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베이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true를 돌려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KB와 알파가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KB에 알파가 이렇게 인테일먼트 되는 이 관계를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KB가 펄스일 경우는 우리는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이 경우는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원푸스 월드 진리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R1부터 R5가 있었어요. 그리고 KB가 있었는데 이 R1부터 R5가 AND 조건에 의해서 KB가 true가 되는 모델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 모델에 대해서 문장 알파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KB가 이 true가 아니라 false인 모델이 있어요. 이 false인 모델에 대해서는 뭐 알파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 알파가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false인 이 경우에 대해서 굳이 알파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살펴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델에 대해서 KB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상관없이 true를 리턴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실제 쭉 이 알고리즘은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KB가 알파를 인테일먼트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테일먼트 관계를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로지컬 이퀴벌런스, 즉 논리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지컬리 이퀴벌런트 하다, 즉 우리가 이를 동치라고 부르는데요. 알파와 베타가 동치다 라는 의미는 알파가 베타를 인테일먼트 하고 베타가 알파를 인테일먼트 하는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파를 만족하는 모델과 즉 베타를 만족하는 모델이 같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렇게 분배 법칙, 드모르간 법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A와 B의 알파와 베타의 컨정션은 이 자리를 바꿔도 동일하다는 의미고요. 디스정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그대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니게이션의 니게이션은 니게이션이 없는 이런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면 B이다 라는 임플리케이션의 관계는 이 A와 B를 자리를 바꾸고 거기에다가 니게이션을 붙인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와 B의 임플리케이션 관계는 not A와 B의 디스정션의 관계와 동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간단히 우리가 진리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알파와 베타가 있고요. true, false. 자, 그리고 알파에서 베타로의 임플리케이션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여기 true죠.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not 알파를 보면 false, true고요. 그리고 이것과 베타와의 합집합, 얘하고 요거 두 개의 이제 합집합이죠. 해보면은 true, false, true. 즉 알파 베타의 임플리케이션과 not A와 B의 디스정션은 로지컬리 이퀴벌런트한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진리표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풀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증명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치 관계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이 컨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의 임플리케이션에 대한 교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가 바이 컨디셔널은 동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니게이션이 붙은 가로에 대해서는 각각 니게이션을 안쪽으로 붙여서 not A 그리고 컨정션을 디스정션을 컨정션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드모르간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분배 법칙에 따라서 알파의 컨정션, 베타, 감마의 디스정션 이런 관계는 알파, 베타의 컨정션 그리고 알파, 감마의 컨정션에 대한 디스정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배 법칙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동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명제에 대한 증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이제 두 가지 개념은 첫 번째로 밸리디티와 세이셔빌리티 두 가지 개념입니다. 밸리디티는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는 유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이셔빌리티는 만족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유효성의 개념은 뭐냐면 모든 모델에서 true일 경우를 우리는 유효성, valid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센텐스가 어떨 때 우리는 valid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모델에 대해서 true 값을 가지고 있을 때 valid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A와 not A의 합집합, 즉 A가 true, false이고 not A는 반대니까 false, true잖아요. 그래서 이 A와 not A의 디스정션은 둘 중에 하나만, 디스정션의 개념은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true잖아요. 그러니까 true가 되겠죠. 그래서 A와 not A의 디스정션은 항상 true 값을 갖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떤 문장이 valid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에서 A로의 임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valid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validity로부터 우리는 연역 정리를, 디덕션 시오렘을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 디덕션 시오렘 연역 정리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KB가 이 알파로 임플리케이션 한 게 valid 할 때 마찬가지로 KB가 알파를 인테일먼트 한다 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KB가 임플리케이션 알파를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KB 알파가 true, false에 대해서 알파가 true, false 값을 가질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KB가 알파로의 이제 임플리케이션 관계는 여기는 true, false, true가 됩니다. KB가 이제 알파를 임플리케이션 하는 관계를 true로 만드는 모델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자,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하는 거죠. 각각 요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가 이제 KB가 이제 알파를 임플리케이션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true로 만드는 모델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KB가 true일 때 알파도 역시 true죠. KB가 true일 때 알파도 역시 true입니다. 그리고 이건 false일 때니까 false일 때는 우리가 앞서 알고리즘에 살펴봤다시피 관심 없죠. 왜냐하면 KB가 false일 때는 알파가 true든 false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포함 관계를 유추해내는 데 있어서 결국 KB가 true일 때 알파도 역시나 true가 됩니다. 그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KB가 알파를 임플리케이션 하는 이 관계를 만족할 때 KB는 알파를 인테일먼트 한다 라는 거를 우리는 유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디덕션 시오렘 연역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satisfiable 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만족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어떤 모델에 대해서 true인 것이 존재할 때 우린 satisfiable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A와 B의 합집합, A와 B에 대해서 진리표를 우리가 작성을 해보면, 자, true, false, true, false, A와 B의 disjunction이라면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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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가 되잖아요. A와 B의 disjunction은 요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는 true 값이고 요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는 false 값이 됩니다.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 true 값을 만들어내는 모델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세 개나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그 모델을 satisfiable 하다라고, 그 문장을 satisfiable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unsatisfiable 한 경우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모델에 대해서도 true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unsatisfiable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거와 같은 케이스겠죠. A와 negation A의 conjunction이라는 건 둘 다 true일 경우에 true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A와 negation A는 둘 다 true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true, false에 대해서 반대로 false, true를 가지니까요. 자, 이러한 경우에 교집합을 해봐야 전부 다 false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값도 모델을 true로 시키는, 결과를 true로 만들어주는 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우리는 unsatisfiable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satisfiability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KB와 not A가 disjunction인데 이것이 이제 unsatisfiable 할 때 KB가 A를 entailment 한다 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표를 그려보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KB에 대해서 true, true, false, false라고 하고 A를 true, false, true, false라고 하죠. 그럼 not A는 어떻게 되냐면 false, true, false, true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KB예요. KB와 not A의 교집합을 본다면 첫 번째는 false가 되고요. 두 번째는 true가 되고요. 세 번째는 false가 되고 false가 되네요. 자,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unsatisfiable 하다라는 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그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 조건에 대해서 unsatisfiable한 모델입니다. 그럼 보면 아까 implication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KB가 true일 때 알파 역시 true가 되죠. false일 때는 관심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KB를 만족시키는 모델이 알파를 만족시키는 모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는 알파를 entailment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validity와 serviceability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가 propositional logic에서 이야기해야 될 두 가지 특성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명제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푸스월드로 본다면 R1부터 R5까지 우리한테 주어진 KB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KB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증명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한테 주어진 명제를 합치고 쪼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는 추론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모더스 포넨스라는 규칙입니다. 모더스 포넨스라는 추론 규칙이고요. 한국말로는 이제 전건긍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발음도 쉽지 않습니다. 전건긍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추론 규칙이고요. 어떤 규칙이냐면 알파에서 베타로의 임플리케이션이 주어졌을 때 알파가 주어진다면 베타를 추론해낼 수 있다,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진리표로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알파하고
베타가 있어요. 자, 이쪽에다 진리표를 쓰도록 할게요. 트루 겁니다. 트루 펄스 트루 펄스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는 요 케이스를 빼고, 자, 알파가 트루고 베타가 펄스인 케이스를 빼고 나머지는 다 트루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파가 주어졌을 때 베타의 값을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알파가 베타를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true로 만드는 모델들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알파가 true일 경우에 베타를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파가 true일 경우에 베타는 당연히 true겠죠. 자, 뭐 알파가 true일 경우에 베타가 펄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플리케이션 관계에서 알파가 true로 주어진다면 베타 역시 true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D elimination, 한국말로는 이제 논리곱소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곱소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즉 논리곱에 존재하는 하나의 명제를 소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알파와 베타가 주어졌을 때 베타를 소거해서 알파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역시나 진리표로 작성을 해보면 알파와 베타에 대한 컨정션은 둘 다 true일 경우에만 true잖아요. 그죠? 그럼 요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가 만족된다면 둘 중에 하나 논리곱 소거를 통해서 역시나 true 값을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모드스 포넨스하고 점검긍정 그리고 AND elimination, 논리곱 소거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하는 혹은 증명하는 이런 과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규칙입니다. 추론 규칙이고요. 자,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증명을 해볼 거는, 자, 1-2칸에 함정이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증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앞서 봤던 R1부터 R5까지의 주어진 지식 베이스로부터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R2로부터 바이컨디셔널 엘리미네이션, 즉 R2가 이런 문장이었어요. B11에 바람이 느껴졌다라는 건 P1-2에 함정이 있거나 P2-1에 함정이 있거나 라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1-1칸에서 바람이 느껴졌다라는 건 여기나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의미죠. 지금 이 문장이 이제 얘가 R2인데 바이컨디셔널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양방향의 임플리케이션 관계로 해석을 한 겁니다. P1에서 P2 or P2-1의 임플리케이션 관계, 그리고 그 반대 관계에 대한 컨정션으로 지금 분해를 한 겁니다. 분해를 한 거고요. 그리고 AND elimination, 즉 논리곱 소거를 통해서 이 양쪽에 대해서 true를 반환한다라는 건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제 소거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지금 앞에 요 문장을 논리곱 소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이 그대로 뒷부분이 R7으로 온 거예요. 자, R7으로 온 문장에 대해서 로지컬 이퀴벌런스 규칙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알파와 베타의 임플리케이션 관계는 두 개를 자리를 바꾸고 니게이션을 붙인 임플리케이션 관계와 동치이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지금 R7을 R8으로 똑같은 논리적 동치 표현으로 변환을 한 겁니다. 앞뒤 자리 바꾸고요. 니게이션을 붙여줬어요. 자, 거기서부터 모드스 포넨을 통해서, 자, 우리가 앞서 B11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라는 거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문장이 알포라고 써있네요. 알포예요. 알포가 이제 B11에서 바람을 느끼지 못했다 라는 이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드스포넨이 이런 임플리케이션 관계가 주어졌을 때 전제를 만족하는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이 뒤에 부분을 유추해낼 수 있다 라는 추론 규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포를 통해서 1-1 칸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다라는 걸 우린 알고 있어요. 그거로부터 모드스포넨 추론 규칙을 통해서 이 뒷부분이 그대로 유추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R9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걸 풀면 결국 P12에 함정이 없고요. 2-1 칸에 역시 함정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자,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1- 칸에 그리고 2-1 칸에 함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유추해내는 이런 증명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분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레졸루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3-1 칸에 함정이 있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또 다른 이제 아까 R1부터 R5까지의 이제 명제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난리지 베이스에 우리가 경험한 새로운 명제들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R11은 뭐냐면 1-2 칸에 바람이 불지 않았다 라는 명제고요. 그리고 1-2 칸에 바람이 불었다 라는 건 1- 칸에 함정이 있거나 2- 칸에 함정이 있거나 1-3 칸에 함정이 있거나 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과정으로부터 앞서 했던 우리가 전건긍정 그리고 논리곱속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앞서 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바이 컨디셔널을 임플리케이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자, B12는 임플리케이션 P11 디스정션에 P22 그리고 P13이 해당되고요. and P11, P22, P13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으로 P12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양방향의 임플리케이션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우린 여기서부터 논리곱속어를 이용해서 P11, P22, P13에 B12라는 이런 문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논리적 동치를 이용을 해서 negation B12 그리고 implication P11, P22, P13에 대한 negation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앞서 B1, 2칸에서 바람이 불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B12에서. 자, 그래서 B12를 만족하니까 여기서부터 모드스포넨 추론 규칙을 적용을 해서 결국 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negation P11, P22, P13에 해당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하면 논리적 동치로 P11 컨정션 negation P22 컨정션 negation P13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1에는 함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원푸스월드 게임 할 때 주어진 조건이잖아요. 첫 번째 칸에는 함정이나 원푸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없어질 거고요. 그럼 결국 P22와
P13에 대한 컨정션만 남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R13과 R14에 대한 명제, 문장들을 얻을 수 있어요. 즉 2-2 칸에 함정이 없다, 1-3 칸에 함정이 없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로부터 R3에 대해서 바이컨디셔널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하고 그리고 R5에 대한 모드 스포넨을 적용을 해서 이러한 형태의 R15의 문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R3가 뭐였냐면요. P11, P22, P31에 대해서 양방향 임플리케이션으로 P21 이렇게 된 문장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컨디셔널 엘리미네이션을 적용을 하면 P21은 P11, P22, P31과 요거에 대한 컨정션으로 P11, P22, P31의 임플리케이션, P21로의 임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요 앞에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B21은 지각을 한 거잖아요. B1에서 바람을 느꼈다라는 건 지각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드 스포넨을 적용을 하면 결국 요런 즉 이 R15의 요 문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졸루션 룰, 즉 분해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어떤 분해 규칙이 적용되냐면 R15가 이렇게 우리는 문장을 얻었어요. R15라는 문장을 얻었는데 R13에서 보면, 자 여기 R13에서 보면요, 2-2 칸에 함정이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R15와 R13을 합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요것과 요 기호와 R13의 요 문제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호잖아요. 그죠? 완전히 반대되는 기호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이렇게 소거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남는 게 뭐냐면 P11과 P31이 남게 되겠죠. 즉 레졸루션 룰에 의해서 R16이라는 문장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1 칸에 함정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R1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문장을 이미 지식 베이스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하고 P11하고 니게이션 P11이 상반되잖아요. 완전히 반대되죠. 그럼 이렇게를 소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P31이라는 명제만 남네요. 결국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분해 추론 규칙을 통해서 결국 3-1에 함정이 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 증명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컨정티브 노멀 폼이라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컨정티브 노멀 폼을 우리가 한국말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논리곱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줄여서 이제 CNF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요. 이 CNF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절들이 있는데 이 절들이 컨정션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절이 있는데요. 걔가 컨정션, 어떤 절이 또 컨정션, 어떤 절이 또 컨정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CN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디스정션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즉, 자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리터럴들은 우리가 하나의 문장들을 나타내는 이제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호의 디스정션, 즉 합집합의 컨정션,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예시를 보면 하나하나의 절들, 이 절들은 컨정션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절은 어떤 리터럴, 이제 L이라고 쓸게요. 합집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요 아래 이제 예시를 보면요. 자, 요만큼이 이제 절이에요.
여기도 가로로 쳐져 있는 요만큼이 절입니다. 절들과 절들 사이에는 컨정션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을 구성하고 있는 요 A, B, 그리고 C, D 얘네들이 이제 바로 리터럴인데요. 리터럴, 문장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절 안에 나타나 있는 리터럴들은 이렇게 디스정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컨정티브 노멀 폼 CN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터럴들의 디스정션 그리고 이렇게 된 절들의 컨정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CN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CNF에 적용될 수 있는 레졸루션 추론 규칙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not B11이라는 문장이 있었고 B11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B21 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 절하고 요 절하고 완전히 두 개가 반대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떤 소거라는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유추해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분해 추론 규칙이라고 레졸루션 인퍼런스 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리터럴들 얘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리터럴이잖아요. 이런 리터럴들을 컴플리멘터리 리터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보 리터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래쪽에 이제 예시가 나와 있다시피 P13과 P22에 대한 합집합에 대해서 자, P22에 대한 니게이션이 주어졌으면 얘하고를 통해서 P13이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다. P13을 이제 결론으로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분해 추론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컨정티브 노멀 폼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졸루션을 사용한 추론을 좀 이 컨정티브 노멀 폼을 적용한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제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1-2칸에 함정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문장으로부터 이제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얘를 변경을 할 거고요. CNF로 변경을 할 거고 여기로부터 레졸루션 추론 규칙을 적용을 해서 레졸루션 인퍼런스 룰을 적용을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이 문장에 대해서 요 바이컨디셔널을 양방향 임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변환을 합니다. 동치 관계로 변환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자, 임플리케이션을 이제 소거하기 위해서 임플리케이션을 이제 이렇게 바꾸는 우리는 동치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앞뒤를 각각 이런 형태로 변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B11에 니게이션 붙인 거고요. 그리고 이 안쪽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정션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데 가로를 풀어버린 거죠. 자,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이 앞에 있는 이 P11 합집합 P21에 대해서 니게이션을 붙여서 합집합으로 B11을 만든 거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동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임플리케이션을 풀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니게이션을 자 안쪽으로 집어넣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니게이션이 이제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데 이 니게이션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디스정션을 컨정션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것도 드모리건 법칙의 동치 관계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분배 법칙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뒤쪽에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배 규칙이 적용이 된 거고요. 결국 지금 이 4번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말한 리터럴들의 디스정션을 해서 절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절들 사이에 컨정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국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이제 변경을 한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럼 이렇게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변경한 단계로부터 우리가 얻고자 하는 1-2칸의 함정이 없다를 어떻게 추론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추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알파라는 걸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건데요. 즉 KB에 존재하는 문장들을 이제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이제 변환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알파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즉 KB가 알파를 인테일먼트 한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건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KB와 니게이션 알파를 교집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unsatisfiability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unsatisfiable 하다면 이러한 관계가 증명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관계가 unsatisfiable 하다라면 이런 관계가 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KB를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변경을 했고, 거기에다가 니게이션,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문장에다 니게이션을 붙인 이 형태를 가지고 증명을 했더니 얘가 unsatisfiable 하다. 그러면 바로 이게 증명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게 바로 하나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이제 KB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알파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KB와 알파의 니게이션을 붙인 이 교집합을 CNF 형태로 만들어서 클라우즈라는 절 집합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절 집합에 집어넣었고요. 이 절 집합에 들어가 있는 절들을 하나하나씩 꺼내가면서 증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해 나가는데, 결국 증명을 하다 보니 문장들이 클라우즈가 완전히 비어져 있어요. empty 상태가 된다라는 건 결국 얘는 unsatisfiable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결국 true를 리턴을 해서 이렇게가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KB가 알파를 인테일먼트 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쭉 검사했는데 더 이상 이제 나올 새로운 문장들이 없어요. 모든 이 KB가 이제 절들의 집합이잖아요. CNF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클라우즈라는 게 이제 KB를 CNF로 바꾼 절들의 집합이니까. 그 절들의 집합을 쭉쭉 풀어 나갔는데 결국 더 이상 새롭게 발견되는 절들이 없다라면 걔는 satisfiable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false를 리턴하게 되고, 이 false를 리턴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KB가 알파를 인테일먼트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즉 CNF로 만든 절들을 하나하나씩 꺼내 나가면서 그 절들이 비어져 있는지를, unsatisfiable 한지를 이제 증명함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KB가 알파를 인테일먼트 한다 라는 결론을 얻고자 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우리가 앞서 KB에 이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런 문장이 있었죠, KB에. 그리고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P12에 함정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을, 요 앞뒤에는 이미 이제 하나의 절로서 이제 컨정티브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요 앞에를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변경을 하면 앞서 우리가 해봤죠? 요렇게 세 개의 절로 분해가 됩니다. 세 개의 절로 분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11은 여기 그대로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그 형태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건
1, 2에 함정이 없다라는 거니까 얘에 대한 니게이션을 붙이면요. 니게이션에 1, 2 이런 모양이 되니까 결국 논리적 동치를 이용해서 P, 1, 2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넣어서 같이 이 상황을 unsatisfiable한지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해서 쭉 증명을 하다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얘하고 두 개를 합치면 레졸루션 인퍼런스 룰에 따라서 얘하고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not P1, 2가 남게 되죠. 그게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증명하기 위해서 넣었던 P1, 2하고 얘하고 상부 리터럴이잖아요. 그죠? 컴플리멘터리 리터럴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레졸루션 인퍼런스 룰에 의해서 소거가 되면 공집합이 되죠. 공집합이 된다라는 건 결국 이 문장은 항상 unsatisfiable 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에 니게이션을 붙인 게 unsatisfiable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앞서 우리가 봤던 satisfiable 규칙에 의해서 어떤 것이 unsatisfiable 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프로포지셔널 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프로포지셔널 로직은 어떤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해당 문장을 기호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지식 베이스를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지식 베이스로부터 증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추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